이 영상은 EBS 강의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 설명 영상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42페이지의 고전시가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어 영역의 EBS 연계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웠을 만한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낯선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고전시가 1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또 그 관련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좀 도움이 될지 그 힌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 작품의 운문, 시와 같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작품을 분석을 할 때 일단 처음 뭘 보죠? 네, 여기 지은이를 먼저 보겠죠. 작가. 예를 들어 작가가 이육사야. 그럼 우리는 이 시가 낯설다 하더라도 이육사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볼 겁니다. 일제시대의 시인이다.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이다.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봅니다. 만약에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다. 현대시에서 꽃 또는 꽃과 같은 자연물 이런 것들이 제목으로 등장할 때는 보통 자연물 그대로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제목을 보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문제의 보기입니다. 예를 들면 고전시가 1에서의 가작품이 구지가인데 1번 문제를 보면 이처럼 보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작품이 낯설다 하더라도 먼저 문제에 드러나 있는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낯선 작품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현대시나 고전 시가와 같은 운문문학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시적 화자의 상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 이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운문문학에서 문제화되는, 늘 문제로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의 구지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EBS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텐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작품은 구지가입니다. 이 작품은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불려졌던 고대 가요입니다. 보통 고전시가 제시문들 또는 고전시가 작품들을 배울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구지가입니다. 이유는 이 작품이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번 문제에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보기의 내용은 구지가의 배경설화입니다. 보기 내용은 아마 앞선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을 텐데 보기 설명 중에서 몇 가지는 구지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흙을 파는 노동을 하면서 뒤에 나온 구지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요의 성격을 이야기하죠. 과거에 노동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 노동요의 기능은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동의 고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면 힘든 게 좀 잊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일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노래 자체가 운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박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 박자를 통해서 어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그 박자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노동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구지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바로 노동요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구지가의 내용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죠. 보면 알겠지만 머리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언급하고 있고 머리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목적도 분명한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구간 등은 그 말과 같이 하면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부른 집단요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특징입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더니 얼마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졌다. 황금알 6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주술성을 지닙니다. 즉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새끼줄이 내려왔다 라는 형태의 어떤 주술과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노래, 그게 바로 구지가였다는 점입니다. 주술적이다 또는 무속적인 노래, 무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는 제의적이다. 제의적이다라는 것은 제사의식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의 정보를 보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구지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글 전체, 이 작품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거북이를 불렀다라는 호명, 머리를 내밀어라 라고 하는 명령 또는 요구가 되겠죠. 내밀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가정하고 있고 구워 먹을 거다 라는 위협. 구지가에서는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한 거북이의 상징성도 아마 강의에서 살펴봤을 겁니다. 거북이 하면 장수의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신령함을 상징합니다. 또 머리를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왕, 우두머리 또는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가 작품은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작품으로서 여기서의 머리라는 것은 임금의 출현을 기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음 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이규보의 꽃샘 바람이죠. 한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한시입니다. 그리고 번역한 노래죠.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게 투화풍, 시샘하다라는 뜻을 지닌다고 아마 우리가 강의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시기하는 바람이다라는 건데 이 작품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이 작품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으로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샘 바람이다 라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을 샘내서 바람이 분다 라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조물주가 꽃을 만들었는데 특히 비단을 가위질해 놓듯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그것을 조물주가 없앨 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조물주의 뜻을 어기고 바람이 꽃을 괴롭히는 거라면 또는 시샘하는 거라면 결국 이것은 하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만 놔두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꽃샘 바람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반부의 경우는 그런 바람은 왜 부는 거냐, 시샘에서 부는 게 아니라면 왜 부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의 직책은, 바람의 참된 역할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다. 고무하다라고 하는 건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람이 부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을 힘내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꽃의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꽃이 피는 것도 좋지만 꽃이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피고 지는 건 모두 자연의 이치다 라는 점. 즉, 이 부분은 자연이나 우주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이나 우주의 섭리, 이치는 조물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뒷부분의 언급입니다. EBS 강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나작품의 경우에는 가정과 서리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작품에서도 가정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에도 가정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이 부분은 가정.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이 부분이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죠. 또 후반부에서는 만일 꽃을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여기서도 가정, 여기서 서리법.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가정과 서리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의 서리적 표현은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작품과 나작품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두 작품 사이의 표현상이나 주제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작품의 경우에는 어떤 자연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2, 동동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작품은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작자 미상이고 동동. 좀 낯설긴 하네요. 그리고 관련 문제들에서 힌트를 받을 게 있나 했더니 있네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동동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자, 보기 첫 번째 줄을 보면 동동에서 지배적인 정서는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 대한 한탄이다. 우리가 작품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화자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아,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님의 부재라는 상황이 화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탄, 슬픔이 태도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줄 보니 월별로 세시풍속을 시적 소재로 동원했다. 세시풍속, 달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라든지 뭐 행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서사로 시작이 되고 있고 1월, 2월, 3월,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래죠.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고려가요입니다. 주로 서민층이 즐겨 불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애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연, 하나연 이렇게. 이게 하나의 시조가 아닌 건 알겠죠.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은 종장의 첫 구절이 세 글자인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 따라서 이것은 시조가 아닙니다. 연 구별이 있는 고려 가요인데 연 구별이 있는 걸 분연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모든 노래마다 끝부분에 반복되는 게 있죠. 아으 동동다리. 요건 후렴구 또는 염구라고 부릅니다. 추측컨대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북소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의미상으로는 전체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음악적인 효과, 리듬감을 위해서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서사 부분은 앞선 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사실 전체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왕 앞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불려지면서 이제 첨삭된 내용이 서사 부분일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별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원령체라고 부릅니다. 달별로 행해지는 행사나 문화 또는 농경사회의 경우는 농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말하죠. 사실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대표 중인 원령체 노래로는 농가원령가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농사 짓는 집의 달별의 어떤 노동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노래입니다. 이 작품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작품입니다. 동동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비유와 상징의 사용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유와 상징, 특히 자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특징은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자와 유사한 자연물을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작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자연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쭉 1월부터 살펴봤을 때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자연물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제 5월에 6월의 노래에서 별에 버린 빛 다오라. 별 한 끝에 버린 빛과 같다 라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부분이 있었죠. 또 10월의 노래에서 아의 점이연 바랏 다오라. 이 부분도 역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노래에서는 날 반에 저 다오라. 이게 전부 다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자연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월 노래에서 정월의 내린물. 얘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왜 혼잔가? 변함없이 혼잔가? 라는 부분. 역시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이면서 화자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죠. 또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죠. 꾀꼬리새. 꾀꼬리는 저렇게 지저귀고 있는데 왜 녹사님은 나를 잊고 있는가? 왜 안 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 꾀꼬리새도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입니다. 자, 동동에 쓰인 또 다른 비유와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의 비유와 상징은 님을 자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는데 자, 역시 어떤 자연물이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2월의 노래에서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등불. 또 역시 달래꽃.
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유와 상징 요소로는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 드러난 자연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아까 님에게 뭔가 바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여기 5월의 노래에서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서 님에게 바치고 싶다. 역시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동동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바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7월의 노래에 해당이 되겠죠. 님을 한댄 여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님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소원을 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품 전체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님 또는 임금에 대한 송축과 님에 대한 연모의 정이다. 여기서 이 서사 부분이 임금에 대한 송축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관등가라는 작품하고도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관등가하고 동동하고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원령체라는 점입니다. 원령체를 달리 말하면 달거리 노래, 달고리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달별 세시풍속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화자의 상황이 같습니다. 이별의 상황. 세 번째는 후렴구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동동하고 관등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동의 경우는 갈래가 고려가요였다면 이 관등가는 가사입니다. 가사 작품도 시조와 더불어서 고전시가에서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가사는 시라고 하기엔 좀 길고 소설이라고 하기엔 짧은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입니다. 특히 규방 가사는 규방, 즉 여성이 거했던 방이라는 뜻인데 여성들이 주로 지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관등가라는 작품은 규방 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동의 경우는 임금에 대한 예찬이 서사에 드러나지만 관등가의 경우는 임금 예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동의 경우는 달별 세시풍속이 드러나는 형태의 노래인데 이 관등가의 경우는 세시풍속 중에서 4월에 행해지는 관등놀이 이것을 중심 소재로 해서 제목을 관등가라고 붙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EBS 교재에는 동동만 나와 있지만 관등가라는 작품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1, 2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